작품 해설. 근대와 연애의 풍속. 연애, 사랑만큼 문학에서 많이 다룬 소재가 있을까? 고전에서 근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연애와 사랑일 것이다. 근대 문학의 초창기 역시 연애는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다. 근대 문학의 출발이라 부르는 신소설에서도 유학생들의 연애가 제법 흥미있게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연애가 이광수의 무정을 거쳐 현진건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근대라는 새로운 세상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보여주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천지개벽의 일들이 이야기가 아닌 100여 년 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달구지나 말이 달리는 정도의 속도 감각에 익숙해 있던 그들 앞에 쇳덩이로 만든 거대한 기차가 천지를 찢을 것 같은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지나갔고, 이 놀라운 광경은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라는 노래로 재현되었다. 방금 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새 인화지 위에 그대로 나타나자 혼을 빼앗는다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카메라, 세계의 온갖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놓던 박람회, 촛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깃불 등등, 세상은 정말이지 혁명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애 역시 한 차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새롭게 불기 시작한 자유연애의 바람은 부모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다. 당시 신여성들은 더 이상 부모의 꼭두각시 노릇을 원하지 않았다. 김동인이 말한 사랑 없는 결혼은 제로라는 정서가 바로 당시 신세대들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인 연애 혹은 결혼 문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욕망이 그러하듯이 과도한 욕망의 흘러넘침은 항상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유연애는 꼭 선남선녀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즉, 이 말은 유부녀, 유부남 역시 자유연애의 주체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유연애의 흘러넘침은 곧 불륜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불륜은 곧 가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결합력을 더욱 높이거나 아니면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아내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불륜의 문제가 더욱 첨예해졌다. 전근대적인 여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변화된 세상에서는 가능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을 화수분 취급하고 남편이 공장에서 피나는 노동을 하지만 아내는 집에 누워서 담배나 피운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에 대해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며 어느 동네의 아내들은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서로 담합해 집집마다 문을 잠궜다는 신문 기사들이 낯설지 않다. 특히 남편들의 불륜 파트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생이었다. 현진건의 타락자 역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작품이었던 것이다. 현진건의 타락자를 읽는 재미는 한 개인이 타락해가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근대의 풍속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불륜 혹은 위반의 욕망. 타락자는 1922년 개벽에 연재된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 역시 초기 계열의 작품으로 현진건 자신의 신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진건의 사돈이었던 월탄 박종화의 기억에 의하면 빙헐은 대단한 애주가였던 모양이다. 현진건은 선술집 순례를 함에 있어서 술집이란 술집은 모두 들러서 술을 먹는데 그 양이 무려 64발이 넘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애주를 넘어 폭음에 해당한다. 현진건과 술과의 관계는 작품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술 권하는 사회가 대표적일 것이다. 현진건은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다. 즉, 이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것이다. 술이 나오면 당시 빠지지 않는 이가 있으니 바로 기생이다. 타락자 역시 주요 인물이 바로 기생이다.
이 작품은 현진건이 22살 때 겪었던 대구의 기생 춘심이와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또 작품에서 일본 유학을 포기한 이유가 오촌 당숙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입후 때문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현진건도 1919년 상해에서 유학 도중 육군 영관에 지낸 당숙에게 입양되어 대구로 상경한 경험이 있었다. 타락자의 주요 내용은 나가 기생 춘심이를 만나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과정이다. 이 작품의 백미는 아마도 소심한 한 남자가 기생에게 몰입되어가는 심리를 핍진하게 그려가는 모습일 것이다. 한 남자가 기생의 매혹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렬하게 그녀를 원하는 심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애 가운데서도 불륜의 사랑은 매우 강렬하게 그려진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다르지 않다. 나는 직장도 있고 아내와 가족이 있는 지식인이다. 그럼에도 나는 기생 춘심이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녀에게 몰입해 간다. 춘심에 대한 나의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 유학의 실패이다. 오촌 당숙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했고, 그로 인한 실망감은 되는 대로 되어라, 인생이란 물거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며 자포자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이며 개인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춘심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의식 가운데 유학의 실패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위반의 욕망이다. 욕망이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바로 그것, it으로 보아 라틴어 이드라 불렀다. 조르주 바따이유 같은 학자는 욕망의 흘러넘침을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 즉 에로티즘이라 불렀다. 불륜과 욕망, 그리고 금기. 나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 불륜이란 도덕적 금기의 위반이다. 표면상 금기와 금기의 위반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따이유는 이 둘 간의 공모관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위반은 금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의 금기가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끊임없이 금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살인에 대한 강력한 금기의 힘은 살인하지 말라는 금기가 엄격히 지켜져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만일 전 인류가 모두 살인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날과 같은 살인에 대한 금기의 힘을 누가 인식하겠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다면 왜 금기를 위반하는가이다. 곧 나는 계속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춘심이와의 관계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이다. 금기는 억압의 체계이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 줌으로써 위반에 대한 두려움, 물리적 제재, 죄의식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위반이란 금기가 갖고 있는 억압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곧 해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따이유는 금기를 어기려는 충동과 금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뇌를 동시에 느낄 때 비로소 에로티즘의 내적 체험은 가능하다라고 했다. 즉, 금기의 위반에는 욕망과 두려움의 갈등이 빚어내는 강렬한 쾌락이 존재하며,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내적 체험, 즉 에로티즘을 이룬다는 것이다. 위반에 대한 욕망의 크기는 금기의 크기와 힘에 비례한다. 강력한 금기일수록 위반의 욕망은 더욱 커지고 위반에서 오는 쾌감도 더욱 강렬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성 간의 사랑보다 불륜의 사랑이 더욱 강렬하게 보인다.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서 위태로운 사랑을 지속하고 있기에 평범하고 안정된 심리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강렬함이 있다.
게다가 파트너가 판무파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된다. 나, 온순하고 착한 아내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다소 소심하지만 윤리적 판단이 명확한 일본 유학 경험의 직장인, 다소 소심하지만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환경 속의 나를 춘심이라는 기생과의 연애에 몰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불륜이라는 도덕적 금기의 위반인 것이다. 춘심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자 아내는 정 그러시거든 한번 가셔서 정을 풀면 그만이지 라고 말한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지만 나는 윤리적 죄의식을 느낀다. 2번 아니오리라, 다시는 이런 짓을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춘심의 매력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나의 표현에 따르자면 마녀에게나 덮친 듯이 머리끝이 쭈삣할 정도이다. 춘심이의 마성적 매력은 남의 피를 빨고 뼈를 긁어내는 요물이고 사가리자, 제 가족을 멸망시키고 제 민족을 멸망시키는 사회의 죄인이고 인류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기생을 위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존재이자 싸늘하던 심장에 따뜻한 피를 흐르게 하는 자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불륜에 대한 죄의식은 오히려 춘심에 대한 갈증을 부채질할 뿐이다. 아내가 유서를 써놓는 해프닝을 벌이고 눈물로써 원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실로 아내가 목숨을 건 이 위태로운 상황이야말로 춘심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일 뿐이다. 반전의 미학과 비극의 극대화. 이재선 교수의 지적처럼 현진건 문학의 빛남은 아이러니에 있고 그것은 현실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미학적 구성 원리이다. 게다가 그의 언어는 현실과 사회에 밀착되어 있는 현장의 소리라는 평을 듣고 있다. 현진건의 아이러니의 미학은 초기 소설 빈처,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타락자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미학을 일찌감치 시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집 잃은 어린애나 같이 속으로 울며 불며 거리로 방황하였다. 그러다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건만 집에서는 또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내는 요광에 걸터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차마 볼 수 없이 새빨갛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 눈에서는 고뇌를 못 이기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병독은 벌써 그의 순결한 몸을 범한 것이다. 오늘 청결하노라고 힘에 넘치는 극렬한 일을 한 까닭에 그 증세가 돌발한 것이다. 춘심의 사진을 처음 볼 때 웃고만 있던 그로서 그것을 찢게 된 신선한 심리야 어떠하였으랴. 그의 태중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 결과가 어찌 될까? 싸늘한 전율에 나는 전신을 떨었다. 찡그린 두 얼굴은 서로 뚫을 듯이 마주보고 있었다. 육체를 점점이 씹어들어가는 모진 독균의 거취를 살피려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독한 벌레에게 뜯어 먹히면서 몸부림을 치는 어린 생명의 악한 비명을 분명히 들은 듯 싶었다. 운수 좋은 날의 예고편처럼 갑작스런 반전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든다.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춘심이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경쟁자인 김승지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 그러다 결국 김승지의 재산에 눈이 멀어 합가를 해버린 춘심이. 이제 버림받은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독자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장면을 접하게 된다. 임질에 걸린 나와 그것에 전염된 아내, 그리고 태중의 아이. 이 갑작스런 장면을 통해 현진건은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불륜의 열정이 저 낭만적 세계의 것이라면 임질은 음습한 현실의 뒷골목의 것이다. 낭만적 세계에서 축축하고 질병이 가득한 뒷골목으로의 추락, 그리고 이 갑작스런 하강에서 환기되는 강렬한 인상과 메시지야말로 현진건만이 할 수 있는 반전의 미학인 것이다.